안녕하세요. 전번 시간에 우리가 학교에서 여기까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거 비교해 놨습니다. 여기를 설명을 안 드렸죠. 그래서 회원조사, 또 방문자 조사, 전자우편 조사, 전자설문조사의 유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회원조사는 DB라는 건 회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웹문서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응답의 수준은 보통이다. 또 방문조사는 이제 직접 찾아가서 하는 건데 사이트 방문도 있다. 이제 직접 방문도 있지만은 사이트 방문, 웹문서나 전자설문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높은 편이다. 그 다음에 전자우편 조사가 이메일 리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텍스트 문서, 일반 문서를 얘기해. 이건 보통이다. 전자설문조사는 가입자 데이터, 이제 전자설문이죠. 이것도 이제 보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 되겠고, 전번 시간에 양적 논문과 실적 논문을 이제 얘기한 바가 있고, 양적 논문은 가설을 세워서 검증하는데 계량화를 해서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고, 신뢰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신뢰성. 그 다음에 실적 논문은 타당성을 검증하는 거죠. 타당성. 그래서 문헌 연구와 실습적인 경험과 이런 면접이라든가 문서를 통해서 상대방의 그 명제를 신뢰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논문을 이제 실적 논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접 조사에 대한 그러한 그 강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면접 조사의 종류는 구조와 정도에 따른 구분이 있는데 구조화 면접이 있어요. 구조화 면접은 일반 회사에서도 취업 때 구조화 면접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틀을 짜놓고 그 틀 안에 있는 그 양식에 의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답하는 그런 상태를 구조화 면접이라고 한다. 스탠다드 인터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구조화 면접은 사전에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화한 조사표를 작성하여 응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면접이다. 그래서 조사표를 질문 문항과 내용뿐만 아니라 질문 순위나 질문에 대한 표현까지 규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조사자가 질문 순서나 질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화 면접은 면접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설문 과정상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동시에 면접의 융통성과 자율성을 이제 위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 회사에는 이 구조화 면접이 아주 옛날에는 어떻게 이제 유도신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면접을 이제 면접자가 그 상대방에게 그 부정적인 걸 물어보는 경향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면접을 하면은 좀 안 좋다 해서 요즘에 그런 부정적인 그런 거, 당신 어느 학교 나왔어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남의 타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줘서 답하는 방향을 보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구조화 면접이에요. 그 다음에 구조화 면접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첫째, 신뢰도가 높음. 그 다음에 면접에서는 면접자의 표현이나 언어에 따라 응답자의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나 구조화전 면접은 이 같은 면접의 영향을 차단하게 된다. 또한 질문의 순서나 문항 설명의 오류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 차이가
차이 또한 차단이 된다. 둘째, 부호 및 이를 통한 자료에 용이하다. 또 동일한 면접 환경에 동일한 질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응답 내용을 통계 처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화 면접은 응답자에게 자율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여 면접의 융통성이 있게 수행되지 못하고 응답자의 의도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본축적 질문이 하기 어렵다. 이 구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화 면접은 틀에 있는 걸 질문하는데 그 틀 안에는 이제 그 부정적인 면 같은 것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비구조화 면접은 반대로 이런 틀에 짜여 있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이제 필요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이제 비구조화 면접이다. 구조화 수준이 가장 낮은 면접 양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비구조화 면접은 면접의 주제와 범위만을 설정하고 이외의 질문, 내용과 순서 등은 면접자 또는 응답자의 의사에 따라 가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비구조화 면접이다. 티드 인터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방식에서 응답자는 면접이 규정하는 규칙 또는 지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 인식 등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그렇죠. 비구조화 됐기 때문에 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비구조화 면접이다. 이때의 비구조화 면접에서는 응답자에게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면접자의 능력, 지식이 전문적 기술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면접자가 이제 자유롭게 말할 때에 그 정보가 있죠. 그 정보를 객관적으로 또는 직관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터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면접의 중요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구조화 면접은 주로 탐색적 조사에서 자주 사용한다. 탐색적. 그래서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이런 일반화에 이제 자유롭게 뭐 구조화가 된 게 아니라 이제 말을 시켜놓고 거기에서 하나의 이제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에 대한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구조의 면접의 장점과 장점은 다음과 같다는 거죠. 첫째, 면접 진행의 융통적 면접에 대한 규정된 내용이 최소화됨에 따라 면접원은 면접 상황이나 응답의 반응에 따라 질문을 생략하거나 심층적인 질문을 추가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면접을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비구조화 면접과 구조화 면접은 이제 상통하지만은 이렇게 장점들이 있다. 둘째, 타당도가 높은 면접자가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면접을 진행할 경우 응답자는 면접 상황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협력적이고 정확한 설문 자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모든 그 문을 열어놓고 상대방이 이제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다 문을 열어놓는 거죠. 공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비구조화 면접은 설문 방향이 통제하지 않음에 따라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는 말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또
과정에서 말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잘못하면 거짓말도 할 수가 있지요.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전반적인 선물 내용을 자료화가 원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반구조화 면접이에요. 이제 구조화 면접과 비구조화 면접을 이렇게 이제 혼합시켜서 하는 그런 면접인데, 구조화 면접과 비구조화 면접이 각각 신뢰도와 타당도 등의 면에서 뚜렷한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음에도 착안하여 두 면접 방식을 결합한 것으로 반구조화 면접이다. 세미 스탠다드 인터뷰라고 하는데, 반구조화 면접은 전체 면접에서 핵심적인 내용의 질문을 구조화하고 이 이외의 질문을 비구조화를 적용하는 방식과 전체 면접에 대한 중간 수준의 구조화를 적용하는 방식을 반구조화 면접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의 면접 조사에서 면접 조사의 종류가 있고 면접 진행 방식에 따른 구분이 있어요. 또 심층 면접이 있어요. 심층 면접. 이 심층 면접 일반적으로 비구조화 아니면 구조화 면접에서도 그 정보를 부족하다 하면 심층 면접을 하게 돼요. 심층 면접은 어떻게 보면 강도가 높은 그러한 유도적인 면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정 주제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태도나 동기 가치 체계 등을 확인하는 면접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나 잘 교육된 면접원이 연구 대상 혹은 응답자의 충분한 시간 동안 구조화되지 않는다. 혹은 반구조화된 형식의 면접을 진행하며 이 때문에 면접원은 질문 순서 등에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좀 더 깊이 있게 자유로운 질문을 이어나갈 수 있다. 자유롭게 상대방의 심층, 깊은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면접이 잘 구조화되지 않은 조건에서 진행함에 따라 면접원의 역량에 따라 수집된 자료와 양과 질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렇지 심층 면접은 그 면접자보다 면접 그 주최자가 고도의 그 신뢰성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의 양과 질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적인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심층 면접. 그 다음에 초점 집단 인터뷰가 있어요. 그걸 이제 FGI라고 하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자유로운 형식을 기반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신청 면접과 유사하다. 그 초점에만 맞춰서, 그래서 뭐 이제 전문적인 그런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에게 이제 이런 초점 집단 면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지식이 충분한가, 그 초점에 맞춰서 그 전문적인 지식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면접을 때도 이제 초점 집단 면접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다만 초점 집단 인터뷰에서는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명 혹은 소수의 진행자 혹은 사회자 모니터가 주제에 대한 대화의 논의를 이끌어낸다. 그래서 진행자와 응답자 간에 혹은 응답자 집단 내에서
논의의 진행은 의도적인 상호작용 유도를 통해 면접의 목적이 되는 정보를 활발히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사전에 고려되지 않았으나 거시적 연구 목적에 적합한 추가적 자료의 획득도 가능케 하다.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볼 수가 있고, 그 초점에 대한 것을 심층적으로 그 초점을 이제 뭐 분석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층 면접과는 비슷한 관계가 있지만 더 필요한 것을 집중적으로 면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초점 집단 인터뷰라는 게 비교적 적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여 좀 더 폭넓고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특히 1대1 면접에서 응답자들이 편하게 대답할 수 있다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반면 이 방법은 진행자가 가진 논의 진행 능력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의 질적 수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조사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고 표본이 작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이 용이하지 않고 일반화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 초점 집단 면접은 개인적인 문제가 이렇게 개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확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면접 방법이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서 이제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고,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조사 종류가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수행의 원칙에 있어요. 면접 볼 때에 면접이 행해지는 원칙. 응답자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외관된 태도. 그렇죠. 뭐 거만하게 앉아 있다든가 아니면 상대방을 이렇게 이제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위압적인 감을 준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설문에 대한 숙달, 질문지 표현을 그대로 정확하게 질문하고 자연스럽게 질문해야 되죠. 응답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비언어적 반응도 그렇죠. 비언어적인 건 뭐예요? 몸짓, 발짓, 표정, 옷차림 이런 것들이 다 비언어적 반응이라고 보겠어요. 분석이 가능하도록 응답에 대한 심층 규명. 분석이 가능하도록 응답에 대한 규명을 해야 돼요. 하나하나의 하나의 응답자의 응답에 대한 심층 규정,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면접원과 응답자 간의 친밀한 분위기 형성. 라포라고 라포. 라포라는 건 서로 신뢰성 있고 믿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라포라고 합니다. 응답자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응답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환경 및 분위기를 신속하게 파악해야 된다. 이런 면접의 원칙이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자료 검토예요. 자료 검토. 자료 검토가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가 연구하고자 하는 가설에 대한 자료라든가, 또한 질적 연구에 대한 경험적인 이런 자료, 아니면 일반 사회학적 문제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를 이제 활용하는데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 자료는 서로 상이한 원칙에서 생산되며 자료 수집의 행위자
또한 연구자뿐만 아니라 외부 조사원이 활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자료 생산의 특성 때문에 자료의 형태가 동일하지 않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가 적절하고 정확한 형태를 가진 것인지를 검증해야 하며, 그렇죠. 이 자료가 정말 적절한가 아니면 비적절한가를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연구자의 연구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인가, 아니면은 비슷한 자료, 아니면은 성격이 다른 자료, 이런 거를 수집해서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의 검증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적절히 필더링 해야 한다. 그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에 대한 분석이라고 하고 재조사라고도 하죠. 필드링을 해야 한다. 특히 연구 활용에 적절치 못한 수준의 자료가 분석 과정에 포함될 경우 전체 연구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료가 이렇게 중요하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분석 과정에 제외해야 하는 자료 기준이에요. 분석 과정에서 제외되는 거. 여기 보면 이제 제외해야 하는 것. 무응답 항목이 많거나 중요한 항목이 무응답인 경우는 이제 제외시켜야 된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응답인 경우. 대부분 문항을 동일한 번호로 응답하는 경우에 맞습니다. 그런데 보지도 않고 하는 거죠.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설문지 일부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설문지 수집 시점에 예정 시점보다 지나치게 늦은 경우, 조사원이 임의로 답하는 경우도 있죠. 성의 없이 응답하여 내적 일관성 부족한 경우, 응답자가 표본으로 적합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규정한 인터뷰 절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조사원이 무례하게 행동하여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많은 오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외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료 편집이에요. 편집. 그 모든 자료가 수집이 있으면 일관성 있게 편집을 해야 돼요. 그냥 어수선한 상태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에 대한 것을 이제 편집을 해서 연구에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집된 자료는 일정하게 정의된 기준에 따라 재분류 또는 정리되는 편집 과정을 거쳐야 된다. 자료 편집은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와 분석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자료 편집의 과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료의 편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기준은 일관성이다. 일관성이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중요하죠. 신뢰성이죠. 특히 자료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즉 응답의 누락이나 적절치 않은 응답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뚜렷한 기준을 갖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연구의 과학성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그 자료 수집에 편집할 때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코팅이에요. 코팅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렇게 뭐 문제가 이제 중요한 것이 있으면 버려지지 않도록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이제 코팅하는 걸 이제 코팅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인 코팅이 있고 암기적인 코팅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양적 연구의 자료에 각각 특정한 속성을 나타내는 숫자나 기호 등의 변환되어 입력된, 그래서 이제 양적 연구에는 이제 숫자로 기호로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 기호와 숫자를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기호와 숫자를 이름을 붙여서 이제 이렇게 나열해 놓는 것을 그 입력된다고 하는 거예요. 변환 뒤에 입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료를 숫자나 기호 등을 바꾸어 입력하는 과정에 코팅이라고 한다. 설문지 조사를 숫자화하여 수량화하여 기호 등으로 바꾸어서 입력하는 것을 이제 우리 연구의 논문 연구에서는 이것을 코팅이라고 한다. 코팅은 분석이 직접 단계로 분석 과정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 코팅이 분석 과정이나 그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분석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작업이 반복에 직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요. 코팅할 때, 입력할 때, 그 분석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비효율적인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코팅은 숫자를 많이 사용하는데 질문이 특정한 수치를 물을 경우 수치를 그대로 입력하고 연구자가 제시한 응답범들을 선택하는 문항인 경우 선택범들의 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한다. 이런 것을 이제 대략 코팅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기술적인 면에는 이제 통계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은 또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통계 자료나 이런 SPSS를 하는 방법을 또 배울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쇄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어요. 그래서 개방형 질문의 경우 응답자의 응답 방향이 다양할 수 있어 사전에 응답 내용의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아무거나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개방형 질문의 경우 연구자가 전반적으로 응답의 방향을 확인한 후 이를 분류하고 유형화하는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또 학교에서 대면해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많은 수고들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